안녕하세요. 오늘의 뉴스레터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중동은 세계에서 가장 건조한 지역 중 하나로 심각한 물 부족 상황이 수백만 명의 생계와 생명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담수에 대한 수요는 점점 증가하는 반면 자연적으로 제공되는 물 공급은 극히 제한적입니다. 이러한 어려운 상황에서 한국의 해수 담수화 기술이 이 지역에 희망과 생명을 가져다주는 기적과 같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 첨단 기술은 해수를 담수로 변환하여 심각한 물 부족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하며 환경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해수 담수화 분야에서의 전문성과 혁신을 통해 한국은 중동 지역 수백만 명의 생명을 구하는 데 기여하고 있으며 그들이 마실 수 있는 깨끗한 물을 확보하고 농업을 하며 발전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이러한 협력과 지원은 인도주의적 정신을 보여주는 것뿐만 아니라 과학기술을 활용하여 전 세계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한국의 해수 담수화 기술 덕분에 이제 중동의 많은 커뮤니티들이 물에 대한 걱정 없이 더 밝은 미래를 기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보통 중동을 두고 축복받은 땅이라고 합니다. 그 지하에 돈으로도 살 수 없는 귀중한 자원 석유가 매장되어 있어 이를 무기로 큰 돈을 벌어들이니까요. 전 세계의 약 절반가량이 매장되어 있다 보니 석유 수출국기구 OPEC은 이를 무기로 전 세계 경제를 쥐락펴락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중동의 큰 특성 중 하나는 왕족이 국가를 지배한다는 점인데 그 왕족들의 힘 역시 석유에서 나옵니다. 만약 땡전 한 푼 없는 가난한 왕족이라면 목구녕이 포도청인지라 자신들의 생계를 책임지지 못하는 왕은 그 누구에게도 존경받지 못할 테니까요. 그런데 아주 조금 거짓을 보태자면 현재 중동 왕족들의 권력은 석유가 아니라 한국 기업으로부터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사실 현재 벌어진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전쟁의 시작이 물에 있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2차 세계대전 후 팔레스타인의 땅에 정착한 유대인들은 가장 먼저 수자원을 점령했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같은 땅에는 살지만 종교적으로 절대 하나가 될 수 없는 아랍인들과 유대인 사이 긴장감은 더욱 높아졌습니다. 요르단강 물을 끌어와 좋은 물과 지하수를 이용해 사막에서 농사까지 지어 먹던 유대인과는 달리 그들에게 쫓겨나다시피 떠밀린 아랍인들은 농사는커녕 마실 물도 구경하지 못해 갈증에 허덕였습니다. 결국 아랍인들이 이스라엘의 물 수송차를 공격하면서 이를 기점으로 중동전쟁의 서막이 올랐습니다. 이후 골란고원까지 진출한 이스라엘은 광범위한 물주권을 구축했고 중동에서는 물이 전쟁의 씨앗이 됐습니다. 이 부분에 관해서는 차후 영상에서 아주 자세하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사는 지구에 물은 넘쳐납니다. 하지만 인간이 마실 수 있는 식수는 극히 제한적이죠. 지구 표면의 약 70%가 물이지만 그중 97.5%가 바닷물이고 2.5%가 담수입니다. 사실 2.5%라는 양이 적지 않은데 이 또한 우리가 다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담수의 69.55%는 빙하, 만년설, 영구동토 등 인간이 쉽게 접근할 수 없는 물이기 때문이고 또 남아있는 30.45%는 지하수로 존재하기 때문에 사용이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이용 가능한 호수나 하천의 물은 전체 담수의 0.39%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왜 제3차 세계대전이 물에서 시작될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지 이해가 되시죠? 그렇다고 바닷물을 함부로 마실 수도 없습니다. 염분은 오히려 수분을 빼앗기 때문에 바닷물을 벌컥벌컥 마시는 것은 죽음으로 가는 지름길입니다. 그래서 극히 적은 담수를 두고 73억 인구가 공유해야 하는데 국가마다 수자원 분포가 다릅니다. 토양, 토질, 기후 등에 따라 지하수가 모일 수 있는 국가가 있는 반면 모이지 못하고 사라져버리는 국가도 있죠. 그중 중동은 잘 아시다시피 하늘의 선택을 받지 못했습니다. 석유라는 선물을 받았지만 물이라는 자원은 선물받지 못했죠. 중동 사막은 적어도 물이라는 측면에서 보자면 지옥입니다. 지하수가 풍부하지 않아 먹을 물을 구하는 것이 쉽지 않죠. 오아시스가 괜히 귀한 것이 아닌 겁니다. 아랍에미레이트의 경우 몇 년 전물 아껴쓰기 운동을 대대적으로 홍보했었는데 왜냐면 2030년이면 지하수가 완전 말라버릴 예정이니까요. 강우량이 적어 충전되는 속도보다 고갈되는 속도가 더 빨라 10년 뒤면 지하수가 고갈될 예정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물을 물쓰듯 하고 있어 고민이 깊어지고 있는데요. 옆 나라 사우디 역시 사정은 같습니다.
사우디 역시 찌는 듯한 더위 그리고 적은 강수량으로 물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뜻밖에도 그 뜨거운 사막 아래 갇힌 지하수층을 발견했고 그 물을 끌어와 농사도 짓고 인근 국가로 수출도 했었습니다. 그러나 과도한 지하수 사용은 지하수 고가를 불러왔고 이제 몇 년 후면 사우디 아래로 흐르는 지하수도 마를 예정입니다. 당연히 농업은 기대할 수 없어 심각한 위기에 직면할 텐데요. 그때 한국 기업이 등장했습니다. 두산중공업편 두산에너빌리티인데요. 지구 전체 면적의 약 70%는 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중 97.5%는 바닷물인데 바닷물은 염분으로 인해 직접 마실 수 없기 때문에 두산에너빌리티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지구에 넘쳐나는 바닷물을 담수, 즉 마실 수 있는 물로 바꿀 수 있다면 어떨까? 만약 마시기 불가능하다면 농업용수나 공업용수로 사용 중인 식수를 대체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말이죠. 그렇게 세상에 등장한 것이 해수담수화 플랜트, 다시 말해 바닷물을 담수로 바꾸는 공장입니다. 바닷물에 함유된 소금기를 제거해서 담수로 만드는 모든 기술을 총칭하는 용어인데요. 바닷물을 담수로 바꾸는 방법으로는 증발법, 역삼투법, 전기투석법, 냉동법 등 다양한 방식이 있습니다. 그중 증발법과 역삼투법이 가장 흔히 사용되죠. 바닷물을 끓이면 물담수는 수증기가 되고 염분은 고체로 남습니다. 이 수증기를 따로 모아 냉각시켜 담수를 얻습니다. 증발 때 어떤 방식으로 열을 얻느냐에 따라 다단 플래시식, 디단 효용 방식, 증기압 축식 등으로 세분화되는데 일반적으로 다단 플래시식을 증발법이라 부릅니다. 일찍부터 개발돼 기술 완성도가 높고 다른 방식에 비해 공정이 단순한 게 장점이죠. 그러나 에너지가 많이 필요한 게 증발법의 가장 큰 단점인데요. 바닷물이 수증기가 될 정도로 끓이려면 열이 필요한데 여기에 들어가는 에너지 소모가 상당히 큽니다. 경제성을 따져볼 때 비싼 석유, 석탄 등으로 직접 바닷물을 끓이는 건 엄두도 내지 못하기 때문에 주로 발전소 냉각수의 폐열을 이용하죠. 발전 과정에서 쓰인 냉각수는 버려질 때 높은 열을 갖고 있어 이 열을 버리지 않고 다시 바닷물을 데우는 데 써 에너지 비용을 아끼는 겁니다. 그럼에도 필요한 에너지의 절대량 자체가 워낙 크기 때문에 석유는 싸고 담수는 귀한 중동 지역에서 주로 쓰입니다. 최근에는 상대적으로 에너지 소비량이 적은 역삼투법을 활용하는 게 세계적인 추세입니다. 전 세계 해수 담수화 플랜트의 65% 정도가 역삼투법을 사용하죠. 역삼투법은 삼투현상을 역으로 이용하는 방법입니다. 삼투현상이란 농도가 서로 다른 용액이 반투과석막을 사이에 두고 있을 때 농도가 덜 진한 용액이 더 진한 쪽으로 이동하는 현상을 말합니다. 하나의 커다란 수조 가운데 반투막을 하나 둔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이 막을 사이에 두고 양쪽에 각각 바닷물과 민물을 넣습니다. 그러면 염분 등 이온성 물질은 막을 통과하지 못하고 농도가 낮은 쪽 민물에 있던 순수한 물만 높은 쪽 바닷물로 이동합니다. 농도 평형을 유지하려는 것이죠. 그러면 결국 바닷물 쪽 수면의 높이가 민물 쪽보다 높아지는데 이 수면의 높이 차이에 해당하는 압력이 삼투압입니다. 역삼투는 이 상태에서 수면이 상승한 바닷물 쪽 수조에 삼투압 이상의 압력을 가할 때 나타나는 현상으로 바닷물 쪽을 꾹 누르면 물은 민물 쪽으로 밀려갑니다. 이때 바닷물 쪽의 염분 등은 막을 투과하지 못하고 순수한 물만 이동하는데 이때 나온 물을 담수로 이용하는 게 역삼투법입니다. 압력을 가하기 위해서는 역시 에너지가 필요하지만 증발법보다는 에너지 소비가 적습니다. 다만 상당히 높은 수준의 기술이 필요하고 설비도 복잡하기 때문에 국내에서는 반도체 제조에 필요한 초순수를 얻기 위해 활용하는 정도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두산에너빌리티가 이 해수 담수화 관련 원천 기술과 담수화 플랜트 설계, 제작, 운전 등 모든 분야의 기술을 보유했습니다. 두산에너빌리티는 무역과 기계중공업에서 쌓은 역량을 토대로 1978년 사우디아라비아에 진출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 파라잔 프로젝트의 기자재를 납품하는 방식으로 이뤄졌죠. 기업 입장에서는 해수 담수화 시장의 문을 두드린 첫 번째 시도였습니다. 본격적인 수주는 1985년 미국 담수 엔지니어링사인 ESCO와 컨소시엄을 구성해 따낸 사우디아라비아 아시르 해수 담수화 프로젝트입니다. 이 프로젝트는 설계부터 제작, 설치, 시공, 시운전 등 전반을 책임지는 턴키 수주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두산에너빌리티가 중동에서 경쟁력을 끌어올릴 수 있던 계기였기도 한데요. 두산에너빌리티는 걸프전으로 대부분의 외국 기업들이 중동을 떠났음에도 끝까지 남아아시르 프로젝트를 완주했는데 발주처와의 약속을 이행하던 모습은 중동 국가들에게 깊은 인상으로 남았습니다. 이후 사우디아라비아 알쇼 아이바 담수화 공장, 아랍에미리트 제벨알리 담수 설비와 같은 다양한 프로젝트를 수행하면서 다단증 발 방식 MSF 역량을 쌓았습니다. 그 결과 미국과 유럽 등이 독점해오던 담수 설비의 설계 기술을 자체 개발하는 데 성공하게 되는데요. 여기에 그치지 않고 미국 AS사의 역삼투 방식 사업부를 인수해 해수 담수화 역량을 보다 끌어올렸고 역삼투 방식 담수 플랜트 사업에 진출한 뒤에는 사우디아라비아 쇼아이바 담수 플랜트 확장 공사에 들어가는 대형 설비를 수주했습니다. 2010년에는 당시 세계 최대 규모 1조 216억 원의 사우디아라비아 라스 아주르 담수 플랜트 계약도 따냈습니다. 하루 생산 용량이 350만 명이 동시에 사용할 수 있는 100만 톤으로 이는 세계 최대 용량입니다. 설계부터 제작, 설치, 시운전까지 모든 과정을 일괄 수행해 두산에너빌리티의 높은 기술력을 세계에 알린 것으로 평가되죠. 두산에너빌리티는 1978년 사우디아라비아를 시작으로 아랍에미레이트, 쿠웨이트, 오만, 카타르, 리비아 등 중동 및 중남미 지역에서 30개가 넘는 해수 담수화 플랜트를 수주했습니다. 옆나라 UAE 역시 두산에너빌리티에 크게 의존 중입니다. 2001년 UAE는 두바이 젖주를 책임져달라며 8억 달러 규모의 후자이라 해수 담수화 플랜트를 두산에너빌리티에 발주했습니다. 3년 만에 완공한 후자이라 담수 플랜트는 하루 평균 50만 톤의 담수를 생산하는데 덕분에 하루 150만 명이 더 이상 마실 물에 대한 걱정을 하지 않게 됐고 이 프로젝트를 바탕으로 해수 담수화 분야 세계 1위에 올라섰습니다. 건설 당시 핵심 설비인 증발기는 경남 창원 공장에서 제작한 뒤 통째로 배에 싣고 두바이에 가서 설치한 것은 담수화 시장에서 여전히 전설처럼 회자되고 있는데요. 쿠웨이트 역시도 두산에너빌리티 덕택에 마실 물에 대한 걱정이 확 줄었습니다. 2016년 쿠웨이트 정부는 두산에너빌리티에게 4,600억 원 규모의 역삼투 방식 담수화 플랜트를 발주했었는데 하루 생산량 27만 톤으로 90만 명이 동시에 사용할 수 있는 양에 해당합니다. 지금 이 순간 세계에서 가장 자유롭지 못한 국민들을 꼽으라면 아마 북한과 아프가니스탄을 꼽지 않을까 합니다. 북한이야 워낙에 뉴스에 자주 등장하는 단골 소재이기도 하지만 아프가니스탄은 최근 몇 개월 사이에 벌어진 일입니다. 미군을 쫓아내고 아프가니스탄을 장악한 탈레반은 자신들의 입맛대로 아프간을 장악해갔고 온갖 잔인한 수단을 동원해 시민들의 자유를 빼앗아버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지옥에는 살 수 없다고 생각한 시민들이 그토록 외국으로 탈출하고 싶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탈레반이 거의 모든 외국 대사관, 기업, 단체들을 싸그리 쫓아냈으면서도 유일하게 계속 남아달라, 우리를 좀 도와달라면서 사무실을 찾아와 특별히 부탁한 한국 단체가 있습니다. 왜 그랬던 것일까요? 지난 8월 말 전해진 미군의 아프가니스탄 철수 소식은 전 세계에 엄청난 충격을 주었습니다. 미국은 2001년 오사마 빈 라덴을 비호하는 탈레반을 모조리 쓸어버리겠다며 침공한 아프가니스탄에서 20년 만에 손을 떼겠다고 선언했었죠.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이제 아프가니스탄에서 미국의 임무는 끝났다면서 이제 중국과 러시아라는 새로운 적을 상대하겠다고 강조하며 철수의 정당성을 내세웠는데요. 어쨌든 아프간을 점령한 탈레반은 미군을 포함해 전 세계 거의 모든 외국인에게 31일까지 아프간을 떠나라고 명령했고 이는 현실이 됐습니다. 사실 미군의 철수로 고민에 빠진 몇몇 국가들이 있기는 했지만 전 세계가 정말로 우려했던 것은 탈레반 체제에서 살아야 하는 아프간인들이었습니다. 아프가니스탄이 세워진 이후로 아프간은 아이러니하게도 그 지형적인 장점 때문에 단 한 번도 편안했던 날은 없었으니까요. 중앙아시아, 남아시아, 중동을 잇는 전략적인 요충지인 관계로 1800년대부터 2021년까지 늘 강대국들의 싸움터였습니다. 영국과 러시아가, 미국이 그리고 이제는 탈레반까지 매일을 두려움을 안고 살아야 했던 사람들이 바로 아프간 국민들인데요. 그런데 그들을 더욱 아프게 했던 것은 늘 먹을 것이 충분치 않다는 점이었습니다.
늘상 다른 나라 군인들이 싸우는 모습을 지켜봐야 했기 때문에 맘 놓고 농사를 지을 수 없었을 뿐 아니라 설사 농사를 짓는다 하더라도 사막이라는 특성상 제대로 된 농사는 기대도 할 수 없었는데요. 그런데 이 아프가니스탄에게 회망을 보여준 한국인 한 명이 있습니다. 아프가니스탄이 탈레반의 손에 떨어진 지 3달 후 서울에서는 한 나이 지긋한 노신사 한 명이 제33회 아산상 사회봉사상을 수상합니다. 그의 이름은 권순영 영양과 교육 인터내셔널 NEI의 대표입니다. 그런데 그가 이 상을 수상한 후 남긴 수상소감이 특별했는데요. 탈레반이 장악한 아프가니스탄의 현재 상황이 좋지 않지만 그들이 우리가 진행하는 사업만큼은 지지해주고 있습니다. 수많은 비정부 기구가 아프간을 떠났지만 NEI는 끝까지 남아 난민을 돕고 있는데 탈레반 경찰이 직접 사무실을 찾아와 처지가 딱한 사람들을 도와달라면서 격려해줬죠라고 말했습니다. 도대체 그가 하는 일이 어떤 일이길래 탈레반 경찰이 사무소까지 찾아와 계속 남아도 좋다고 격려했던 것일까요? 국제통화기금 IMF 기준 세계 최빈국 아프가니스탄은 강대국들의 끊임없는 충돌로 맘 편히 농사를 지을 수 없었는데 유일하게 수익성이 높은 식물 하나를 찾았습니다. 양귀비인데요. 사람을 환각에 빠지게 하는 약의 한 종류인 이 식물은 아프가니스탄에서 재배할 수 있는 손에 꼽히는 고수익 식물이면서 아프가니스탄에서만 잘 자라는 특이한 성질을 가졌습니다. UNODC 범죄사무소에 따르면 2015년 기준 아프가니스탄은 전 세계 생산량의 90%를 차지하는 국가입니다. 그리고 막대한 물량을 무기로 수군과 가격까지 조절하는 제2의 석유수출국 기구 OPEC라고도 불리죠. 하지만 막대한 수익을 얻었을지는 모르겠으나 삶의 무게에 지친 아프간인들도 점차 이 약에 손을 대기 시작했고 인구의 약 10%가 중독되어 삶은 더 핍박해지고 기아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죠. 아이 5명 가운데 1명은 5살도 되기 전에 세상을 떠나고 평균 16살에 결혼해 6명의 아이를 낳는 여성 가운데 일부는 아이의 얼굴도 보지 못하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역시 영양실조였죠. 이런 사실이 너무나 안타까웠던 한 한국인이 사비를 털어 아프가니스탄으로 날아갑니다. 바로 권순영 대표인데요. 그가 아프간인들을 위해 제시한 농작물이 바로 콩입니다. 고려대학교를 졸업하고 미국으로 유학을 떠난 그는 UC 데이비스와 오하이오 주립대학교에서 식품생화학 석박사학위를 취득했는데 1986년 세계 최고의 식품회사 네슬레에서 콩을 이용한 의료식품 개발을 담당했었습니다. 이 경험을 살려 영양과 교육 인터내셔널 NEI를 설립하고는 아프가니스탄 수도 카불에 NEI 사무소를 냈죠. 무작정 아프간으로 달려가서 그는 정부 지도자들에게 아프간의 가난과 배고픔을 해결하려면 반드시 콩을 재배해야 한다며 설득했습니다. 다음번 영상에서 이에 대해 자세히 다뤄보기는 하겠지만 사실 전 세계에서 생산되는 모든 콩의 원산지는 한반도입니다. 즉 수천 년간 인류의 영양원이자 생명을 유지해준 콩이 한반도에서 전 세계로 퍼져나갔다는 뜻이죠. 한국이 원산지이다 보니 한국에서는 콩숫과 보리맥도 구분 못하는 바보라는 의미로 숭맥이라는 단어를 쓰고 콩을 가득 실어 나르던 강이라 하여 두만강이라는 이름이 생겼고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콩을 키워 콩나물을 만들어 먹는 민족이기도 합니다. 좀 더 볼까요? 콩의 원산지는 좀 더 자세히 말하면 옛 고구려 영토인 만주 지방이 콩의 원산지인데 이 지방에서 약 5억 년 전부터 콩을 재배해 전 세계로 퍼져나갔습니다. 북한의 회령 유적지에서는 고조선 유물과 함께 콩, 팥, 기장 등이 함께 출토되었는데 한반도가 콩의 원산지라는 사실은 1920년대에 증명되었습니다. 미국의 모스와 도싯은 동양식물탐험 원정대를 구성해 한반도로 건너와 콩을 수집해 갔는데 총 4,471점의 콩 중에서 한국에서 3,379점, 일본에서 579점, 만주에서 517점을 채집했습니다. 식물의 원산지를 추정할 때는 그 변이종이 얼마나 많은 출현했느냐를 기준으로 하는데 한반도에서 3,379점의 변이종이 발견됐다는 것은 한반도가 원산지라는 점을 증명해주죠. 이 2명의 학자 역시 조선에서 모은 자료와 사진만으로도 훌륭한 책을 쓸 수 있을 정도라고 보고서에 기록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콩은 어마어마한 단백질을 품고 있습니다.
1. 2차 세계대전 당시에도 전쟁터에서 먹을 것이 부족해지자 각국은 콩가루가 섞인 밀가루나 콩가루빵, 콩고리, 콩죽 등을 배급해 병사들의 생명을 보존하기도 했죠. 어쨌든 그의 이러한 정성에 감동한 아프간 정부는 그에게 30에이커 약 37영평을 99년간 무상으로 임대해 주었고 그는 5개 이상의 종자를 가져가 수차례 시험 재배를 거친 끝에 척박한 아프간에서 생존 가능한 종자를 찾아냈습니다. 드디어 2004년 한 개 주에서 5에이커의 콩 시험 재배를 성공적으로 마쳤고 2005년에는 12개 주에 콩을 심었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아프가니스탄 전체 34개 주 가운데 30개 주가 콩을 심고 있다고 하는데요. 물론 사막이 많은 아프가니스탄에서 식물을 재배하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닙니다만 콩은 달랐습니다. 아프가니스탄의 기후와 토양에 딱 맞는 총자를 재배하기에 적합했는데 생산이 시작된 이후로 피골이 상접했던 아이들이 볼에 살이 오르기 시작했고 영양실조로 출산 중 사망하던 산모들의 수가 급격하게 줄었습니다. 왜냐하면 영양실조의 가장 큰 원인은 단백질 부족인데 콩은 소고기 25%나 닭고기 22%, 달걀 13%와 달리 40% 가까운 단백질을 함유하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도 두부를 만들고 남은 비지라는 것을 비지찌개 한 그릇이면 밥 한 그릇 뚝딱 할 정도로 훌륭한 식재료죠. 그런데 이 비지의 국제적 명칭은 일본어 오카라인데 아프가니스탄에서는 비지라고 부릅니다. 이 척박한 아프가니스탄 땅에 처음으로 콩을 심은 사람이 바로 한국인 권순영 대표이기 때문이죠. 아프가니스탄에 처음으로 콩을 재배해 가난으로 고통받는 이틀을 살린 권순영 대표의 애니 아이는 잔인하기로 둘째가라면 서러운 탈레반에게도 예외였습니다. 2003년 즉 미국이 아프가니스탄을 침공한 2년 뒤부터 아프간으로 건너간 그는 탈레반의 입장에서는 자칫 미군의 뿌락치로 보일 수도 있었습니다. 그가 한국인이기는 하지만 미국에서 석박사를 취득한 연결고리가 있었으니까요. 그래서 그의 NEI 사무실은 아프간을 점령한 탈레반의 타깃이 되기도 했었으나 사무소를 찾아온 경찰들도 난민에게 제공할 식량 꾸러미를 만드는 것을 목격하고는 처지가 불쌍한 사람들을 도와달라며 오히려 격려해 주었죠. 이전에도 수없이 많은 경찰 조사와 불신 검문을 받기도 했으나 그때마다 좋은 일 한다. 계속해서 아프간에서 훌륭한 일을 해달라며 되려 그에게 부탁을 해왔다고 하죠. 그가 전 세계를 공포에 떨게 만든 탈레반의 마음을 얻을 수 있었던 것은 역시 그가 진심을 다해 아프가니스탄의 영양실조 퇴치를 위해 노력했기 때문이 아닐까요? 사실 많은 선진국들이 개발도상국이나 기아에 허덕이는 가난한 국가를 돕겠다며 아프리카 모델을 내세워 아프간을 도우려고 했습니다. 막대한 자금을 쏟아부으며 아프리카처럼 도와주겠다고 선언했지만 대부분 실패했죠. 권순영 대표는 아프가니스탄은 민족적 자긍심이 아주 높은 나라다. 타국의 원조를 고마워하지만 한편으로는 수치스러움과 부담을 느끼기도 한다. 그래서 자급자족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그래서 권 대표는 한국 역시도 전쟁을 경험한 후 헐벗고 굶주린 경험을 공유하고 그늘에게 자급자족의 달콤한 열매를 나눠주기 위해 아프가니스탄으로 갔습니다. 아프가니스탄의 수석 경제 고문이었던 자킬리 월은 권 박사는 맨몸으로 와서 무엇을 할 것인가를 고민했다. 처음에는 먹어보지도 못한 콩을 키운다는 것에 의구심이 들었으나 그의 노력에 아프가니스탄인들의 마음이 열렸다고 회상합니다. 현재 권 박사는 큰 꿈을 꾸고 있습니다. 올해 미군이 철수하면서 더 혼란스러워지기는 했으나 이제까지 아프간 34개 주 가운데 30개 주에서 콩을 재배하지만 화웨이가 한국 반도체를 몰래 사용했다가 망신을 당해 화제입니다. 미국의 제재에도 최근 7나노 칩을 사용하는 등 삼성을 따라잡을 듯한 모습을 보였지만 이는 어느 정도 예정된 수준이었고 그 한계까지 노출되고 있습니다. 시진핑이 엄청나게 다급해졌기 때문에 무리수를 뒀다는 분석인데 화웨이는 한때 잘 나가던 스마트폰 제조사였습니다. 2020년 2분기에 삼성전자 점유율을 따라잡았을 정도입니다. 하지만 미국의 고강도 제재로 화웨이폰은 경쟁력을 잃어갔습니다. 화웨이는 설립자부터 중국 인민의 반군 통신 장교 출신으로 중국 군부와 긴밀히 연관돼 있다는 소문이 있고 화웨이가 중국 인민의 반군 프로젝트를 독점 수주해
성장해 왔다는 것은 공공연한 비밀입니다. 심지어 캐나다에서 체포된 화웨이 부회장의 가택연금이 해제됐을 때 중국 정부는 전세기를 보내 국가 영웅 대접을 했습니다. 트럼프 정부는 지난 2019년 국가 안보를 이유로 미국 기업들이 화웨이에 소프트웨어 장비를 판매하는 것은 물론 자국 기술을 사용하는 다른 나라 반도체 기업들까지 화웨이와 거래하는 것을 막아왔습니다. 트럼프에 이어 바이든 행정부도 중국 반도체 차단을 했습니다. 중국의 14나노 이하 시스템 반도체 개발을 저지하기 위해 지난해 수출 규제를 실시하는 한편 화웨이와 SMIC를 블랙리스트에 올린 것입니다. 2022년 발효된 반도체 및 과학법은 반도체 공급망을 미국 본토로 이전하고 인프라 확충에 290억 달러를 투자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보조금을 받으려면 중국과 관계 단절 조건을 걸기도 했습니다. 사실상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에서 중국을 퇴출하기로 한 것입니다. 미국은 화웨이가 안드로이드 운영체제와 오지모뎀, D램 등 기타 부품들을 외부로부터 조달받지 못하게 했습니다. 화웨이는 안드로이드 대신 자체 개발 하모니 아스를 사용하고 4G 모뎀으로 휴대폰을 출시했으나 큰 효과를 거두지는 못했습니다. 이는 안드로이드에 비해 개선의 여지가 많고 시장 점유율도 낮았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4G로 제한되면서 속도에 민감한 중국인들까지 등을 돌렸습니다. 글로벌 스마트폰 점유율에서 화웨이는 2020년 2분기 삼성과 비슷한 20%대 점유율을 보였으나 1년 만에 4% 밑으로 하락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 출하량은 2020년 1억 9천만 대에 달했지만 2021년엔 3,500만 대로 급감했습니다. 중국도 반격을 준비해 왔습니다. 화웨이가 이번에 출시한 프리미엄 스마트폰 메이트 60 프로를 분석해보니 중국 최대 반도체 기업 SMIC의 7나노 칩이 들어있었습니다. 미국의 제재에도 불구하고 반도체 자립 돌파구를 마련한 것으로 분석돼 미국은 크게 당혹스러워했습니다. 앞서 화웨이는 지난달 29일 메이트 60 프로를 출시하면서 어떤 프로세스가 쓰였는지 비밀에 붙였지만 테크인사이츠의 분석으로 부품이 점차 드러난 상황입니다. 블룸버그는 해당 제품을 입수해 실험한 결과 통신 속도가 애플의 최신 아이폰과 같은 수준이며 오지 휴대폰을 구현하는데 필요한 반도체를 자체 개발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죠. SMIC의 기린 9000S 칩이 최초로 사용됐는데 벤치마크에서 확인된 기린 9000S 사양은 퀄컴 스냅드래곤 888 수준입니다. 하지만 합리적인 비용으로 대량 생산할 수 있는지에는 회의적인 반응입니다. 이는 글로벌 최신 기술보다 2세대 뒤처져 있는 수준입니다. 애플은 현재 아이폰에 34나노 공정 기술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화웨이가 내놓은 7나노 칩은 DUV로 제작한 것으로 추측되고 있습니다. 중국은 2019년부터 미국의 제재로 EUV 노광 장비를 들여오지 못하는데 상대적으로 구형 장비에 속하는 DUV를 구매해왔습니다. 중국 세관 자료에 따르면 7월까지 중국이 수입한 네덜란드 ASML의 DUV 노광 장비 규모는 작년보다 64% 증가한 25억 8천만 달러 정도입니다. 내년 1월부터는 DUV 수입마저 막힐 가능성이 커지자 미리 사재기에 나선 것입니다. EUV 노광 장비 없이는 7나노급 반도체 생산이 거의 불가능한데 SMIC는 막대한 자금을 투입해 7나노 칩을 만들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EUV 빛은 범용으로 쓰이는 DUV 심자회선보다 파장이 14분의 1로 짧아 첨단 칩 생산에 반드시 필요한 장비로 꼽힙니다. SMIC는 EUV로는 한 번에 할 수 있는 작업을 DUV 장비로 24번 반복 진행해 미세 회로를 새겼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는 공정 시간이 증가할 수밖에 없는데 삼성의 100배 이상 비용이 더 들어갔을 것으로 추측되고 있습니다. 화웨이가 올해 기린칩으로 복귀할 것이란 루머는 작년 11월에도 나왔었고 당시 화웨이는 이를 가짜 뉴스라고 부인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SMIC와 이미 7나노 작업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는 중국 정부의 막대한 자금 지원이 있었기에 가능한데 SMIC의 파운드리 생산 능력은 지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198. 화웨이는 역대 가장 강력한 메이트 모델이라 소개하면서도 AP와 모뎀 종류, 지원 통신 규격 등이 구체적인 정보는 전혀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기린 9000S는 2년 전 메이트 40 시리즈에 탑재된 기린 9000의 개선판이란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SMIC가 7나노 공정 활용 능력을 갖췄다는 것은
이미 드러난 바 있습니다. 지난해 비트코인 채굴 기용 시스템 온칩 AS로 쓰이기도 했습니다. 이때 외신은 TSMC 7나노 공정과 상당히 유사하다는 평가를 내리고 TSMC 기술을 베꼈을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해당 회사로 이직한 TSMC 간부들이 기술 자료를 빼돌린 것이란 분석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반도체 기술 관련 간부 4명 중 3명은 대만계 인재로 채워져 있습니다. 화웨이는 항일전쟁 승전 78주년 기념일에 해당 제품을 온오프라인 공식 판매해 CCTV 등 중국 언론들은 항일전쟁 승전에 견줄 정도의 성과라는 언급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휴대폰에 내장된 반도체는 사람들에게 무한한 상상력을 선사한다며 4년여에 걸친 미국의 탄압 끝에 1만 개 이상의 부품을 국산화했고 자주 혁신의 잠재력이 크다고 주장했습니다. 황구시보도 미국의 극단적인 억압이 실패했다는 것을 증명하기에 충분하다며 이는 미중 기술 전쟁에서 중국이 결국 승리할 것임을 예고하는 쾌거라며 흥분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관영 매체들의 대대적인 분위기 조성에 화웨이폰이 물티나게 팔렸고 오랜만에 소위 애국 소비가 불붙고 있습니다. 신제품 출시 행사도 없었지만 온라인을 통해 작동 영상이 공개되자 조회수가 순식간에 2억 건을 돌파하는 등 중국인들의 관심이 최고조에 달한 상황입니다. 판매 가격은 127만 원 정도로 책정돼 있습니다. 대형 온라인 플랫폼에서는 대부분의 사양이 1분 만에 매진되기도 했습니다. 화웨이의 신형 스마트폰 출시는 러몬도 미국 상무장관이 중국을 방문하는 기간에 발표됐습니다. 이는 중국 정부의 치밀한 계산하에 나온 이벤트라는 분석입니다. 러몬도 장관은 미국의 대중무역 제재를 총괄하는 중이고 그의 방중에 맞춰 기술 자립에 성공했다는 점을 대대적으로 홍보하기 위한 전략이라는 평가입니다. 이런 상황에 미국도 발끈하고 있습니다. 러몬도 상무장관은 미국이 중국을 상대로 많은 채찍을 갖고 있으며 필요시 사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수출 통제와 투자 규제, 관세 등이 그것이라는 설명입니다. 미국 정부는 화웨이 칩을 생산한 SMIC를 조사해야 한다는 입장이며 이에 따라 중국도 대응력을 키우고 있습니다. 화웨이는 29일 자사 온라인몰을 통해 한정 수량 판매를 시작했고 애플의 아이폰 15가 공개되는 12일을 겨냥해 이달 중순경 공개 행사도 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중국 애널리스트는 올해 하반기 최대 600만 대 정도 팔릴 것이라 예상했습니다. 1년간 최소 1,200만 대를 잡고 있는 상황인데 이는 반도체 칩이 정상적으로 도달됐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화웨이는 현재 비밀 반도체 생산 시설을 운용 중에 있습니다. 블룸버그는 화웨이가 중국 정부로부터 300억 달러 상당을 지원받아 중국 전역에 비밀 반도체 생산 시설을 만들었다는 보도까지 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스마트폰 부품의 90% 이상을 국산화했다는 것인데 화웨이의 제품 스펙 자체는 허위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앞서 지난 5월 중국의 반도체 설계 기업 파워리더는 고성능 CPU를 자체 개발했다고 밝혔지만 실제로는 인텔 제품을 포장만 바꾼 사실이 들통나기도 했습니다. 화웨이는 과거에도 메이트 9 제품에 허위 스펙을 기재한 바 있고 스마트폰 카메라 샘플을 소개하면서 캐논 DSLR로 찍은 결과물을 낸 적도 있습니다. P20 프로 등 고사양 제품의 성능을 거짓으로 끌어올린 사례도 있었고 P30은 방진 방습 인증을 밟지 않고도 받았다는 표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메이트 60 프로 또한 스펙을 숨기는 등 석연찮은 부분이 있습니다. 중국은 2025년까지 반도체 자급률을 70%까지 끌어올린다는 목표지만 큰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일반적인 평가입니다. HSMC는 막대한 투자금을 지원받고도 단 한 개의 반도체도 생산하지 못했었죠. 이런 와중에 화웨이가 신규 스마트폰을 내놓으며 한국 반도체를 몰래 사용해 망신을 당하고 있습니다. 9월 7일 블룸버그는 화웨이 스마트폰을 분해한 결과를 대서 특필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SK하이닉스의 스마트폰용 디램인 LPDDR5와 낸드 플래시가 포함된 것으로 확인돼 외신에서도 이슈가 됐습니다. 테크인사이트는 SK하이닉스가 이번 화웨이 스마트폰에 부품을 공급한 유일한 글로벌 공급업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SK하이닉스는 2019년 화웨이에 대한 미국의 제재 조치가 도입된 이후 화웨이와 더는 거래하지 않고 있다며 억울함을 표현했습니다. 미국 정부의 수출 규제 조치를 철저히 준수하고 있고 이번에 당사 메모리 반도체가 쓰였다는 것을 인지하고
바로 미 상무부에 신고했다는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해당 사안을 자세히 파악하기 위해 자체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블룸버그는 화웨이가 어떻게 메모리 칩을 조달했는지 불분명하다며 2020년까지 쌓아둔 비축분 활용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영업점이나 대리점 등의 유통 채널에서 비정상적인 형태로 공급이 이뤄졌을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 한국 업체가 미국 기업에 공급한 낸드 플래시가 중국산 SSD 내부에서 발견된 사례도 있습니다. 이는 비축분이 모두 동나면 생산할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즉 7나노 파운드리는 어찌 만들어 사용한다 해도 디램이나 낸드 등에서는 한국 제품을 쓰지 않는다면 우수한 성능이 나오지 않는 것입니다. 이번에 니온게이자의 신문이 63개 분야 세계 시장 점유율을 발표했는데 한국은 스마트폰, 디램, 낸드 플래시, OLED, 초박형 TV, 조선 등 6개 품목에서 세계 1위에 올랐습니다. 하이테크 분야에서 중국에 밀리며 4위로 내려앉은 지 3년 만에 다시 3위로 올라선 것입니다. 한국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점유율 합계가 각각 70%와 52%에 달하는 디램과 낸드 플래시 분야에서 1위를 굳건히 했습니다. 독일산 독일제 촉은 메이드 인 저머니 메이드 인 저머니라는 말을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상품의 종류나 기업 브랜드를 떠나 신뢰, 기술, 장인과 같은 단어가 연관되어 떠오르실 겁니다. 흔히 독일을 칭할 때 기술력의 독일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죠. 이런 메이드 인 저머니 제품의 위상은 제2차 세계대전으로부터 시작됐습니다. 19세기 중반 유럽 영국은 이미 선진공업국이 되었으나 후발국인 독일은 19세기 후반에야 비로소 공업화 단계에 접어들었습니다. 당시 영국으로 수입되는 독일 제품은 당연히 대개 품질이 좋지 않고 값싼 것으로 영국 상품을 복제한 물건도 참 많았다고 하는데요. 지금으로 따지면 메이드 인 차이나 정도의 인식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자꾸 저렴한 독일산 제품이 영국 시장으로 들어오자 영국은 자국 제품을 보호하기 위해 또 소비자들이 품질 좋은 영국 상품과 품질이 떨어지는 독일 및 후발 산업 국가에서 만든 상품과 구별할 수 있도록 1887년 상품표시법 머천다이즈 마크스 액트 실시와 더불어 원산지를 표시하는 법을 제정하게 됩니다. 이때 처음으로 메이드 인 저머니가 나타난 것이죠. 1887년 영국 제품을 보호하고자 사용됐던 메이드 인 저머니는 2023년 현재 세계 최고 명품 기술력을 가진 국가가 됐습니다. 포르쉐, 폭스바겐, 벤츠 등 자동차 산업으로 대변되는 제조업으로는 세계 최고로 평가받으며 그 외 서비스업, 화학, 과학, 산업기계, 친환경에 이르기까지 높은 기술력을 바탕으로 가장 부유한 국가가 됐죠. 우리나라 역시 독일의 기술을 배우기 위해 그리고 그것을 따라잡기 위해 무던히 노력했습니다. 당장 인터넷에 독일, 한국이라는 단어를 함께 검색하면 대한민국 기업이 독일 브랜드의 판매를 넘어섰다던가 기술을 따라잡았다던가 독일에서 선전했다느니 하는 기사를 쉽게 찾아볼 수 있는 것 역시 독일이 가지고 있는 이미지 때문입니다. 그런데 최근 놀라운 소식 하나가 들려왔습니다. 독일 1위 기업을 우리나라가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독일 1위 기업이 한국 기술을 베껴 신제품을 출시했다는 소식이었죠. 그간 한국산 제품 짝퉁은 중국이나 만드는 줄 알았는데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지난 9월 1일 독일 베를린에서는 유럽의 가전 월드컵이라 불리는 국제가전 박람회형 FA가 5일간 진행됐습니다. 인공지능 AI과 지속가능성을 화두로 열린 이번 박람회에서 삼성전자와 LG전자 등 한국 기업뿐 아니라 보시 BOSCH, 밀레밀 등 글로벌 가전 브랜드들도 AI를 접목시킨 친환경 고효율 제품을 대거 선보이며 유럽 시장의 가전 주도권을 두고 치열한 각축전을 벌였는데요. 코로나19 대유행이 종식되면서 올해는 150여 개국 200여 개 기업이 참가했는데 국가별로 보면 중국 기업이 279개로 가장 많았고 독일이 226개, 한국이 174개, 미국이 61개, 프랑스 53개 순이었습니다. 이 박람회에서 세계 양대 가전업체인 삼성전자와 LG전자는 업그레이드된 일체형 세탁 건조기, 모듈형 주택 등을 공개하며 기술력을 과시했죠. 이번 박람회에서 주목할 점은 중국이었습니다. 전체 참가 업체 중 중국은 절반이 넘는 비율을 차지했는데 이처럼 대규모로 기업을 참가시킨 것은 미국의 경제 제재 강화 등으로 북미 시장 진출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유럽으로 눈을 돌렸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비싼 돈을 주고 접근성이 좋은 자리들을 차지해 TV, 가전, 스마트폰, 로봇, 드론 등 다양한 첨단 제품을 선보였습니다. 물론 쫄더블 기술과 TV에 이르기까지 한국 제품을 모사하거나 참고한 제품들이 참 많이 눈에 보였다는 전언입니다. 하지만 중국이 우리 기술을 베끼는 건 하루 이틀이 아니라서 그러려니 하겠지만 이번 행사에서는 독일, 그것도 세계 최고의 가전업체로 평가받는 밀레가 우리 기술을 베낀 제품을 선보였다는 점입니다. 이번 박람회에서 하이라이트는 유럽 가전의 최고봉으로 꼽히는 독일의 밀레가 출시한 의류관리기 신제품 에어리움 ARIUM이었습니다. 두 번 문을 두드리면 자동으로 열리는 노크 이오픈 기능이 적용됐고 밀레 스팀 오븐과 동일한 스팀 발생기가 장착됐습니다. 그래서 스팀을 쏜 상태에서 행거 내부의 바람과 행거 외부의 바람을 동시에 이용해 우세 주름을 펼 수 있어 의류 관리가 수월하다는 장점이 있죠. 그런데 가만히 듣다 보니 뭔가 기시감이 듭니다. 어디선가 본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드신다면 여러분들의 생각이 맞습니다. 에어리움은 한국의 LG전자가 2011년 스타일러를 출시하며 개척한 의류관리기 시장에 도전장을 내민 겁니다. 밀레의 마르쿠스 회장은 에어리움은 처음 선보이는 제품이라면서 의류관리기는 아시아에서 오랫동안 인기를 끌었지만 유럽에는 거의 알려지지 않은 제품이라며 출시 배경을 공개했는데요. 실제로 유럽이나 북미 등 해외에서 스타일러의 존재감은 미미합니다. 에어리움 출시는 유럽을 대상으로 아예 새로운 시장을 펼쳐나가겠다는 밀레의 새로운 도전인 셈이죠. 쉽게 말하면 LG전자가 개척한 시장의 유럽 가전 최고봉으로 꼽히는 기업이 출사표를 던진 겁니다. LG전자는 이 사실을 알고 기분이 어땠을까요? 중국 업체가 베끼는 것처럼 불편해했을까요? 류대철 LG전자 HNAHSA 사업본부장은 기자간담회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경쟁사 부스로 고민 없이 밀레를 꼽았습니다. 그는 밀레가 우리 스타일러와 비슷한 의류관리기를 전시했다. 경쟁자가 생겼다기보다 우리가 처음 내놓은 신가전이 세계에서 인정받았다는 느낌이 들었다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동시에 스타일러라는 신가전을 시장에 혼자 알리는데 어려움이 많았다. 프리미엄을 지향하는 밀레까지 제품을 출시했으니 같이 스타일러 시장을 확대할 수 있겠다는 기대감이 들었다고 말했죠. LG전자가 개척한 의류관리기 시장은 현재 삼성전자가 에어드레서 등을 출시하면서 한 해 60만 대 규모로 성장한 상황인데요. 2011년 당시에는 신가전에 불과했지만 어느덧 한국에서는 어엿한 필수 가전으로 자리매김했습니다. 1899년 독일인 칼 밀레칼 밀 1869-1938화 라인하르트 진칸 라인하드 GINKAN은 1869-1939이 설립한 밀레를 가장 대표적으로 나타내는 단어는 세탁기입니다. 1901년 세계 최초로 나무로 만든 세탁기를 발명해 주부들의 일손을 줄여주었으니까요. 124년 역사를 가진 독일 대표 기업인 겁니다. 여기에 앞선 기술력으로 10년 이상 써도 잔고장이 없는 콘셉트로 경쟁사보다 늘 비싼 가격으로 출시하는 프리미엄 가전으로도 잘 알려져 있는데요. 예전 우리나라에서도 돈 있는 집안에서 과시용으로 쓸 정도로 비싼 가격을 자랑합니다. 세탁기, 청소기, 식기세척기 등 각 제품군의 기본적인 성능이 뛰어나 소비자들은 제품이 지겨워서 바꾸는 것이지 고장이 나서 바꾸지는 않는다고 할 정도로 오랜 수명을 장점으로 내세우고 있기도 합니다. 지금은 밀레가 후발주자로 LG의 스타일러를 참고해 얼마 전부터 국내 대기업에서 경쟁적으로 내놓은 빌트인 포함 최고급 가전의 경우에는 오히려 밀레를 벤치마킹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즉 대놓고 베끼기만 하는 중국 업체들과 달리 서로 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관계라는 뜻이죠. 류재철 사장 역시 빌트인 사업을 포함한 다양한 기술 사업을 확대해 유럽 시장 공략 계획을 밝히기도 했는데요. LG는 에너지 효율이 높은 프리미엄 가전과 냉난방 공조 유럽 가전 수요의 절반가량을 차지하는 빌트인 시장을 겨냥해 프리미엄 빌트인 라인인 시그니처 키친 스위트와 함께 대중적인 제품도 출시해 빌트인 본고장인 유럽 시장에서 영향력을 키울 것이라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시장조사 업체 유로모니터 조사 결과 지난해 빌트인 유럽 시장 규모는 약 244억 달러 32조 2영억 원로 독일 기업 밀레와 선의의 경쟁이 기대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LG는 가전품질을 넘어 자체 태양광 설비로 에너지를 수급해 냉난방을 돌리고 앱을 이용해 지방 가전의 전력 소비량을 통제하는 스마트홈 솔루션을 활용해 글로벌 가전 시장의 판도를 바꾸겠다는 포부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과거에 우리나라는 미국이나 독일, 일본 등 소위 선진국 기술을 독일을 앞서기는커녕 그 기술력을 따라하기만 해도 다행이었던 시절이 있었죠.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